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빙긋 웃는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그러시죠? 아니요. 방송에서 이렇게 침묵이 들어가면 불안해진단 말이죠. 아, 그렇지. 내가 불안을 일부러 조성하기 위해서. 아, 그것도 계획적이었다. 아, 그렇지. 원래 이게 그 방송에서는 잠깐의 침묵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지. 수근수근하고. 블랭크 들어가면 큰일 나지 그거. 그렇죠.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막아뜨면. 때문에. 네. 난리 알겠습니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뜨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 많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족은 빼고 바로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문 1면부터 쭉 보여주십시오. 자, 한중일 대화복원 북핵 해법엔 한일 대 중국 이렇게 했는데요. 한중일 정상회의 열었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북핵 해법,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은 이해관계가 일치했지만 중국은 달랐다. 다만 이제 동아일보는 한중일 대화복원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제목의 앞쪽 부분은 한중일 대화복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일면 머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요. 조선일보입니다. 지금 노란색은 한중일 회담 날 북한 위성 쐈다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칠해놓긴 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반도 비핵화 5년 전보다 후퇴한 한중일. 이 조선일보가 늘 입이 삐뚤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입은 좀 삐뚤어져 있지만 말은 바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김민하 평론가한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오늘은 지면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상하잖아, 내가. 네? 아니 이제 그걸 설명을 이제 해야 되니까 또 우리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 오늘은. 왜냐하면은 마사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때 북한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각자 따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일단 표현은 되게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뭉그러뜨리거나 좀 시각을 좀 다른 방향으로 비틀거나 이럴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네.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를 얘기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김민하 평론가한테 말렸어. 일단 조선일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한반도 비핵화 5년 전부터 후퇴한 한중일. 그러니까 이전에 5년 전에 공동 담화문 발표하거나 그 이전에 담화문 발표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비핵화를 목표로 뭔가 노력하겠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조차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일면에서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자, 한국일보입니다. 한중일 만남 정례화. 동아일보하고 약간 톤이 비슷하죠. 한반도 비핵화는 온도차. 그 다음 신문요. 자, 경향신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 못한 한중일. 그렇게 했고요. 한겨레 신문요.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 비핵화엔 입장차. 거의 비슷하죠, 톤이. 그만큼 사실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합의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중일 회의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거냐가 네. 늘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 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네. 항상 담겨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합의의 형태로 담기지 않고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병기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일본의 경우엔 일본도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자기네 이슈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납치자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억지로 끼우는 거지 사실은.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 영내 평화 안정이라는 늘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세 가지 요구는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사실 북한에 대한 요구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리고 영내 평화 안정이라는 것도 중국의 요구도 북한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영내 평화 안정은 사실 원래 해치는 주체는 북한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영내 평화 안정을 해치는 게 북한이냐에 대해서는 북한이냐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렇다라고 한 거냐 아니냐의 지금 해석의 여지를 지금 둔 것처럼 돼버린 것이고 예.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이 나온 거는 중국이 명확하게 요거는 북한이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다라고 입장을 동조해 준 게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입장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요 한중일이라는 틀 안에서 뭔가 합의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이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네. 그걸 각 신문들이 조금씩 이제 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령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돼 있고 예. 정부 고위 관계자도 그 맥락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이 없었던 과거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2023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납북자 문제 역시도 중국이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에 표현이 후퇴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동아일보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해석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아까 조선일보가 입은 비뚤어졌지만 말은 바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일보도 사실 뭐 전 정권 얘기나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했는데 조선일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기본 원칙 목표에 대해서도 3국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예전보다 심해졌다는 방증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은 2021년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최근에는 북한의 ICBM 발사에도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에서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계속 비핵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구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영향을 미친 거다라는 게 대개 언론 분석이고 네, 하나만 더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네. 윤석열 정권의 이 정책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밀착 강화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멀어졌고 이런 삼국연대를 중국은 경계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특히 경색된 한중 관계가 이런 입장에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렸어. 내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내 것까지 다 얘기해가지고 역시 김민하 평론가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실 것까지는 없지 않나요? 아, 뭐 늘 그랬으니까. 하여튼 이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만들면은 결국은 우리 안보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심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과감 없이 뭐 대담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그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미일 군사 연습이나 훈련도 안 했잖아요. 일본을 빼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뭐 독도근방 해상에서도 그냥 다 훈련을 해버리잖아요. 당연히 북중러 입장에서는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런 구도가 더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하고 단순히 지금 뭐 비핵화에 협조합시다 이러니까 중국이 아 그래 뭐 우리 한국이 협조할게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운 구도였다는 거 아니야 애초부터.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경제 분야. 그러니까 어제 공동성명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일부러 읽어봤는데 사실 비핵화 문제는 맨 하단에 있어. 하단에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앞으로 회담,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나 아니면 한중일 테이블을 좀 정례화하겠다던가 좀 더 대화나 이런 것들 많이 합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선언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적 교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청소년이나 이런 교류에 관한 부분, 그리고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합시다.
그래서 뭐 교류하는 인원의 목표 수치까지도 좀 정해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보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진척이 없었던 그런 한중일 대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일본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향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경향신문 3면에도 좀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일 외교 관계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근데 기시다 총리 발언 보면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보안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행정 지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손을 쫙 거버리고 나니까 정부가 앞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경향신문에서 지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인용된 분이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정보기술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이 있는데 네. 경향신문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다. 이제 외교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 나서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 문제가 핵심이라면 지금 보안 거버넌스 문제 얘기하니까 보안 문제가 핵심이라면 행정지도에 포함된 이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말은 지분 매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안 거버넌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해한다고 얘기했잖아. 네 말대로 하면은 지분 매각은 확실히 아니구나. 이렇게 딱 방점을 찍고 갔어야 되고 그 발언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명확한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 지분 매각은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뭐 이분은 약간 반쯤 정치인이신데 출마했다가 이번에 예. 그렇죠. 네. 외교 관계와는 별개라고 한 건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 일본의 국제법에 맞게 제대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되는데 일본이 이 사태를 주도해 끌고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저희가 어제 한 말씀드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지분 매각 요구를 안 한 거 맞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를 그렇지. 물어봤어야 된다. 그렇지. 재발 방지를 포함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김민하 평론가가 때렸는데 뭐라고 했죠? 스쳤다 그랬나? 안 때린 거 맞지? 너 안 때린 거지? 스쳤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시다 총리가 그게 주먹이 그래, 뭐 주먹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가 뭐 신체 일부가 너의 신체 일부에 잠시 접촉하여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 보안 거버넌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야? 우리는 그렇게 어저께 해석했잖아요. 우리 해석이 맞다는 거를 고베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언론 보도관이 다시 확인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 발언을 해놨어요.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내외신을 상대로 별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할 때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을 첫 질문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사에는 없었던 건데 별도로 저희가 찾은 겁니다. 기사를. 기시다 총리의 발언 내용에서 부연 설명을 내놨는데 어떻게 내놨냐면요. 행정지도는 보안 시스템 관리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대일 투자 활성화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고 한국 정부와 협력 소통을 원활히 지속하고 싶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기업도 위탁받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라인 야후 사태를 면밀히 검토해보라는 의도다. 특히 라인 야후가 라인 운영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보안과 거버넌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네이버가 기술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술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안 관련한 그러한 문제도 네이버가 사실상 위탁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서버도 네이버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아예 네이버가 요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통제할 갖고 수 있는 거는, 방식으로 그렇죠. 가려면은.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지분 매각을 소프트뱅크 측에 해가지고 라인야후 내에서 소프트뱅크가 통제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라인야후 내에서 소프트뱅크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거를 행정지도 했다고 모두가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정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만 지금 마치 아니라는 듯한 태도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그런 것이나 다름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비슷한 정도의 얘기를 또 이 사람은 하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또. 그러니까 무지한 거야? 아니면은 무능한 거야? 아니면 너무 친하고 싶어서 눈 감아주는 거야? 다겠죠 뭐.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난 다음에 우리 외교 국익을 뭐 챙기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는가, 왜 이렇게 일본 앞에서만 약해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중앙일보 하나를 안 보여드렸는데 그 실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혹시 중앙일보 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으세요? 아까 일면을 저희가 쭉 보여드렸는데요. 심지어 조선동화까지 전부 다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일면 제목에서 썼어요. 근데 중앙일보는 한일중이라고 하네. 착한 사람들이에요 참. 네. 시키는 대로 저렇게 말도 잘 듣고. 요즘 중앙일보가 제일 꼴통 보수 신문이 됐더라고 보니까. 제일 정부의 방침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잘 따라가는 신문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지침을 내려주셨나, 그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확실하게 하여튼 뭐 정부 편에 서 있는 중앙일보의 모습을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그 조선일보 일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그렇죠, 노란색이 있을 때 한중일 회담 날 북한 위성 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성 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쏜 것만이 아니라 위성 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동아일보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신문들이 거의 자정 무렵에 공식 발표가 나온 모양이에요. 판가리를 다 했어요. 동아일보도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거예요. 노란색은 위에 쳐져 있지만 하단에 보시면 북한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 정찰 위성 도발, 군 공중폭발 이렇게 했고요. 중앙일보도 판가리를 했고 조선일보도 판가리를 사실은 했더라고요. 원래는 위성을 쐈다고 돼 있는데 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이렇게 했고요. 동아일보 사면에도 관련 기사를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사면 기사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면이 아니군요. 이게 관련 기사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요. 북한이 6개월 만에 정찰위성 도발을 했는데 정찰 위성 2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거 지난해 5월에 1차, 8월에 2차, 이번이 벌써 이제 3차 세 번째인데요. 한미 정보 자산에 공중 폭발하고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밤에 원래 일본한테는 위성 발사한다고 통보를 해줬잖아요, 북한이. 근데 통보하자마자 새벽에 기습적으로 새벽에 통보한다고 예고를 했고 밤에 한밤중에 발사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한중일 정상회의 때 이걸 발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들은 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 보도는 중국 내 2인자로 행정부 수반인 리창 총리가 방한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쏜 건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 행보가 있을 땐 군사 도발을 자제해왔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전문가의 코멘트를 넣어놨습니다. 한중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미일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도발 중 하나가 정찰 위성 발사인데 이 카드를 한중일 정상회의에 던지면 한일과 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클 것이란 북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요한 외교 행보할 때는 북한이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쏘는 게 실패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이렇게 뭔가를 미사일을 쐈는데 실패하면 사실은 보통은 공개를 안 했는데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서부터인가요? 이게 뭔가 쏘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를 자기네 국민들 대중들한테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쏘았는데 실패한 거를 일종의 정상적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할 거기 때문에 이 위성 발사 시험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걸 굳이 이번에 왜 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기술적 완성도를 위한 어떤 거라기보다는 외교적인 뭔가 제스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외교적 제스처를
굳이 중국이 한중일 회의하는데 그때 쏜 이유는 뭐냐?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중국 눈치 안 보겠다.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어떤 불만 표시라는 거는 한중일 회의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쭉 관심 가졌던 북한에 대한 비핵화나 이런 거를 뭔가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올 것에 대한 경계심 하나, 그런 경계심 하나,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결국 또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일본이든 한국이든 뭔가 밀착 행보를 경제적으로는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일정 부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견제구.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워질 거면 우리도 있어라고 하는 네, 견제구를 한 번 더 던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더 강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처지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러시아 기술진이 입국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위성 발사와 관련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일단 뭐 러시아 기술진이 들어갔는데도 실패했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뭐 기술 이전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이전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게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사실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러시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가 중국하고 가까이 갔다가 지금 다시 중국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러시아하고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선택지가 사실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이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개입하는데 또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북한한테 자극할 만한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의도는 그런 것이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같은 얘기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 때 비핵화 문제 각자 뭐 언급만 하고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일 대 중국 대립구도는 정상회의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도 나타났다. 성명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했다. 그간 삼국회의 때마다 지지를 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마저 이번에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각자 주장을 되풀이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이 당면 안보 현안을 배제하거나 뒷순위로 미룬 맥 빠진 성명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한계에도 한중일 정상회의 보고는 필요하다. 한중일 협력 외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억제 못지않게 북한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한중일 협력 외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동아일보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야권에서도 이렇게 요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렇죠. 뒤늦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되게 좀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돼 있는 소식들은 이걸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빨리 정리한다는 게 벌써 55분이 됐는데요. 뒷시간을 이 소식들을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서두른다는 게 조금 시간을 더 잡아먹었어요. 이 소식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수색 최근 사단장 현장 방문에 물속 들어간 거 보려면 점점점 이렇게 나왔죠. 임성근 사단장이죠. 최상병 삼킨 수중 수색 원했던 정황 더 나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수변 수색도 위험 이튿날 태도 바꿔 입수 시찰 간방 교로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저희가 그 한겨레 TV에서 보도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겨레 신문이 이 기사를 쓴 거거든요. 지금 저기에 약간 미색으로 표현되어 있던 박스가 있잖아요. 그게 녹취 내용이잖아요. 그걸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을 해주시는 사이사이에 저희가 녹취 내용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TV에서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 제목이 고 최상병 죽음의 공동정범인데 공개 자체는 아마 26일에 됐을 것인데 네.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네. 신문에는 오늘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신 이 한겨레 오면에 제목에 이제 수변수색도 위험 이튿날 태도받고 입수시찰 간방교로 이 기사에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주요 내용이 이제 다 써 있는 건데
이 기사의 이제 핵심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각 이제 이 뭡니까? 이 관계자들이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통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수색에 나갔던 포병 대대장들 여러 명하고 그다음에 여단장하고 통화, 그리고 대대장 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최상병이 실종되고 숨진 사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녹취로 다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재구성해서 네. 그 당시 상황이 실체적으로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7월 19일 날 아침 6시 20분께 이제 그러니까 최상병이 실종되기 약 2시간 전에 최상병이 소속된 이 포병 7대 대장 이모 중령이 7여단장 박모 대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하면 트는 거예요. 아, 그거를? 네. 틀어주십시오. 그 사단장님 너희 한계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예, 알았다.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예. 자, 이거 맥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에 임성근 사단장은 여단장한테 거기에 수색하는 거는 내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단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장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와서 점검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여단장하고 바로 그 의견 제시를 받았다고 하는, 실제로 거기를 지휘했다고 임성근 사단장이 주장하는 여단장과 거기에 직접 현장에 나가 있는 대대장하고 통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사단장님이 너희 한계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나?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걸 사단장한테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가 수색하던 곳 아니에요. 차상무에 실종되고.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로 가야 되고 거기서 수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대화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루 전인 7월 18일만 해도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폭우로 수중과 수변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에 포병 11대대장하고 7대대장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다.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장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이거 뭐 위험합니다. 예, 내가 우선 치료단장하고 통화해볼게.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저 포칠 대대장이 아까 여단장하고 통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내려오신다는데 여단장이 어디로 보여드리면 되냐? 그랬더니 포칠 대대장이 간방교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수변에서 지금 수색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당사자인데, 하루 전만 해도 포칠 대대장이 아이고 선배님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물속에 사병들 들어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11대대장끼리 자기 대대장들끼리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사진 찍어서 지금 이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 대화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여단장의 메시지가 이제 오는데, 하천 수변 정찰 시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 위주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사고 전날 1사단장 다른 부대인 포병 3대대 9중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사단장이 화가 났다는 대화가 여기저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포병 7대대에도 사단장이 화가 났다라는 내용이 사단장님 지시로 정리돼가지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전날, 그러니까 최상병이 순직하기 전날, 실종되기 전날 18일 오후 4시 22분에 사단장님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현장 봤는데 어렵다라고 현장 지휘관들이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네. 다른데 사단장이 갔는데 다른 데를 보고 나서 다른데 이 현장 수색을 할 준비 태세를 보고 나서
사단장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부대에서 야 사단장님이 화가 났어. 요렇게 수색하면 안 돼. 지금 우리의 태도로는 안 돼. 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부대로 막 전파가 된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 사단장님 지시. 예. 전술적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간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밀집된 지역에서 분산되어 주차하고 간부들이 솔선해서 통제할 것 가로 열고 특히 포병부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흡 특히 0930 9시 30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전개한 부대 포병이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 시간 이후 현장 지휘 똑바로 할 것. 뭐 이렇게 이걸 다 얘기 말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다다 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작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 구역을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로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가로 열고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임. 그러니까 포병을 계속 지적을 해서 수색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니들이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엉망으로 한다. 줄도 못 맞추고 이걸 막 쫀 거죠. 이미 다른 데서 수색하고 있는 걸 현장을 보면서 그럼 다음날 해야 되는 포병 7대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 바둑 방식으로 찔러보면서 수색해야지. 그렇죠. 엄청난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상황에 대해서 7대대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렬식,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님이 비효율적이라고 한 일렬식은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쓸려가려고 하면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런데 바둑판식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족 시에 구조가 어렵다. 근데 이게 뭐냐? 1사단장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포병 11대대장이 현장 지휘소가 있는 예천 스타디움에서 1사단장하고 7여단장의 통화를 옆에서 들었는데 네. 사단장님이 화를 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포병 대대장들이 모인 카톡방에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를 내고 있다는 메시지가 뭐냐? 놀러 온 게 아니다. 똑바로 군인의 본분을 다 해야 된다. 이상 사단장님의 지시다. 좀 전에 전화 와서 이걸 엄청 강조했다. 지금 사단장님이 전화 지시 중이다.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똑바로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포병 대대장들에게 쭉 전파되는 상황이 오후까지 저녁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단장의 이러한 화는 최상병 실종 약 1시간 전인 7월 19일 아침 7시 20분에 포 11대대장을 통해서 포 7대대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사단장님이 엄청 화를 많이 냈대. 네. 네가 만약에 사단장님하고 조우를 하면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의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라고 이렇게 조언 내지 뭐 이런 걸 합니다. 지금 사단장님 화가 났으니까 네. 네가 잘해야 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결국 순직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사단장이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보 정훈 실장이 병사들이 허벅지까지 입수해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이 담긴 언론 보도를 보고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단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셔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물에다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이 물에다 들어간 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언론에 물에 들어간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이 사단장이란 작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그 당시에 많이 보도가 됐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문하셨을 텐데 네. 다만 이 기사에 이렇게 주가 붙어 있습니다. 사단장은 그 사진을 사고 발생 이후에야 봤다고 주장. 뭐 이렇게 사고 발생 이후에 봤는데 훌륭하게 공보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답변을 했어. 그렇다고 사병이 합니다. 숨졌는데 네. 실종되고 최상병 실종을 보고받을 당시에는 현재 상태 어떠냐? 그 친구가 수영을 할 줄 아느냐? 이런 질문만 했고 이후 통화에서도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얘들 관리가 돼야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그 마지막 요 부분에 대한 녹취록 있죠? 그것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예. 그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그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좀 달래주고.
언론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자기는 지시 안 내렸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론을 이렇게 신경 쓰고 언론만 생각한다는 거는 뭡니까? 왜 언론을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의 언론을 걱정해서일까요? 보도 현실을 걱정해서일까요? 아니죠. 승진 걸려있기 그렇죠. 때문이지. 자기의 안위, 나의 미래, 나의 인생 이게 제1의 가치인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책임지게 생겼다. 내 장래가 위험하다. 출세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네. 무슨 지들이 무슨 해병대에 무슨 명예를 생각하냐. 내가 애초부터 이럴 줄 알았어. 저런 작자가 어떻게 지휘관으로 있냐. 저기 지금 대대장은 사병이 실종돼가지고 막 헐레벌떡하고 막 울상으로 막 대대장들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허겁지겁. 저희가 전에 대대장들끼리 통화한 거는 좀 들려드리지는 않았는데 막 거의 울기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황급한 상황에서 사단장한테 보고를 한 거잖아요. 사단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단장이 알았다. 애들은 저런 대사는 걔네들은 건강하냐? 쟤들은 몸은 괜찮냐? 어떻게 됐냐? 언론 접촉하면 안 돼. 저런 대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서 저런 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또 어떻게 진짜 저런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서고 국가안보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7월 19일 날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이틀 뒤에 그때부터 대통령실이 움직였다는 게 다 이미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7월 21일 그러니까 실종되고 이틀 뒤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영래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익사사건 수사 계획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수사할 거야? 어떻게 수사하는지 계획서 제출해. 그렇게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단이 임성근 그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날인 7월 31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도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7월 30일 그 하루 전에 대통령 VIP 경로가 있었다고 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수사단에다가 자꾸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수사 자료는 줄 수 없어서 그런 전례도 없고 양식도 없어서 그래서 언론 보도, 언론 브리핑 자료를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 브리핑 갑자기 돌연 7월 30일에 대통령 VIP 경로가 있었다고 하는 국가안보실 회의 열리고 난 다음에 브리핑 돌연 취소시키고 그 다음날 7월 21일 이종섭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사병이 숨지고 이틀 뒤에 대통령실이 막 국가안보실이 이 수사에 개입한 이유가 뭐였을까? 왜 수사 계획서 제출하라고 하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 쪽에서 사전에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비가 있어서 뭔가가 대통령을 움직인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될까? 왜 대통령이 경로를 할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공교롭게 그 경북경찰청의 수사 자료가 이첩된 거를 다시 회수했던 날이 8월 2일이거든요. 8월 2일 날 대통령이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복귀를 해요. 9일. 8월 8일 날 복귀를 해요. 네. 8월 8일 복귀하고 9일 날이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때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랬다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때까지 요걸 미뤄야 된다. 그 사이에 잼버리 사태 있었던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휴가지에서 잼버리 사태 챙기고 그랬던 거. 그 저도에서는 해병대 1사단 중대가 저도 또 경비를 맡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이래서 특검을 못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정황들이 소속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경향신문을 보면 제목이 이종섭, 김계환의 텔레 확인 바람 카톡 비밀 대화 있었나 이 제목이 맞아요. 있거든요. 기사에도 그것도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기사를 네,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의심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달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본격화됐을 당시인 8월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난해 8월 5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해라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는 카톡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그치. 했나 보죠. 그렇겠지. 그렇죠? 그래서 8월 5일. 그렇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서는 확인해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해라라는 걸 카톡 메시지로 보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포렌식에서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이니까. 그렇죠. 네. 왜 확인이 안 될까?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대화한 내용은 김기한 사령관이 지웠다. 폭파시킨 거죠, 아예 방을. 그렇죠. 지울 만한 내용이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얘기를, 이런 식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그래서 의심된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도요, 임성근 사단장의 그 장병들의 생명 안전보다 사고가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부터 걱정했다. 지휘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조차 의심되는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지금 이게 최상병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의 핵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거다. 더군다나 임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난해 7월 30일 임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승인해놓고 하루 만에 정상 출근시키라고 말을 바꿔 지시를 했고,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이다. 바로 그날이. 이 장관은 같은 날 우즈벡으로 출장을 갔는데, 현지에서 이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서 임 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를 거듭 확인하기까지 했다. 장관 윗선이 관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사설은 쓰고 있고요. 임 사단장은 최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10달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했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종섭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서도 계속 챙기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그러니까 왜 계속 챙기죠? 그리고 텔레그램을 보내서 그러면 뭐였을까 그건.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종섭 장관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말, 지시사항이 뭔가 지시사항인데 그런 게 다 뭐였을까? 결국 이 사안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VIP 경로 어디서 얘기 들었는지 김기한 사령관 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기한 사령관도 뭘 해병대 무슨 조직 보훈이 어쩌니 욕 나올 뻔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게 해병대 명예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받은 당사자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해병대가 왜 이런 데 휩쓸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특검을 어쨌든 이제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잘 생각해서 좀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제대로 정신 바뀌고 정말 상식이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권 옹위를 위해서 그냥 전의부대로 나서면 모를까. 자, 한국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탈표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저 아래 하단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최상병 특검법 여 이탈표 5명.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12명 더 막판 설득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여당 특검 찬성 더 늘면 타격, 표 단속.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아주 그 난리가 아닌 모양입니다. 야당은 국민 두려워해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 된 거죠. 이 김근태 의원은 지금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키려면 특검법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오늘 오전에 특검법 찬성 기자회견을 또 한대요. 이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슨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무슨 뭐 어떤 폭로나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서 이제 과연 현역 의원들이 추가 영향을 받느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여당은 비상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더해서 22대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원 58명 중에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이탈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단석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이 본회의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도 추가 이탈표에 영향을 줄 수 있던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독려를 하고 있다. 안 올까 봐. 안 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은 찬성표는 물론 본회의 불참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총선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낙선 의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내 부도표단은 지금 1인당 최소 8명씩 담당을 나눠서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지금 돌리고 있다. 8호 담당자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 심상치 않다. 그리고 여당에서 사실 지금 부적절하게 여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뭐 경로하면 안 되냐? 자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경로할 수도 있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 제목이 대통령 경로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네.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실 회의 이후에 용산 국방부 해병대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 전 장관 이첩보류 지시했고 수사단 브리핑은 취소됐고 그 직전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정황이 있지 않느냐. 또 같은 날 대통령 안보비서관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통화를 했고 이틀 뒤 수사단이 경찰에 자료를 넘기자 국가안보실 2차장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나서서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고 자료는 회수됐다.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를 밝히는 게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이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법리를 검토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될 일인데 경로가 죄냐는 성 총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경로 자체가 외압의 본질이고 처벌 대상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법적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또 성 총장의 말대로 해병대 사단장이 아니라 하급 간부들이 혐의자에 포함된 부분을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인지도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되는데 지금 진상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들의 침묵과 회피는 용산과 군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다. 그러니 특검을 해야죠. 이 사설대로면. 맞습니다. 국민의 의원들이 사설을 있는... 읽으세요. 네. 아무리 읽기는 할 거예요. 읽기는 할 텐데 속으로 뜨끔뜨끔하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오늘 국회 본회의 때 원래 그 연금개혁안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연금개혁안은 결국 22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뭐 국민의힘하고 어제 민주당하고 그 원내대표끼리 만났다고 하는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연금개혁 결국 22대 국회로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이렇게 일면에서 쓰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 3면도 보여주십시오. 여당 막판까지 어깃장 21대 국회 연금개혁 처리 물 건너가.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구조개혁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해서 22대 국회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 구두선일 것 같고요. 한국일보 5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22대 국회에서는 더 어려워져 연금개혁, 여당 일각, 모수개혁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저희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면을.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이슈 끌려다니는 여의도 야당 국민의힘 22대는 더 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기사 내용은 조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야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국민의힘은 야당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김대중 정권 당시에 사실 그때 이제 야당이 셌다 한나라당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회창 총재 별명이 여의도 대통령이었는데 그 별명이 되살아났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위세를 표현하는데 그만한 별명이 없어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정무 정책 이슈를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 신세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끌려다니는 여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고 120대 국정과제 중에 42번째인데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과의 만찬에서도 개혁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 인기와 상관없이 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정작 21대 국회 막판에 연금개혁 논의를 타오르게 한 거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입지가 더 옹색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 이게 원래는 여권의 핵심 어젠다였는데 네. 이것도 민주당이 요새 1주택자 종부세 폐지라는 근본적인 개편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문제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여의도 야당 신세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의 방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게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여론의 호응이 높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이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정무위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당내 모든 관심이 특검법 재표결에만 쏠려 있다. 그런데 금투세와 단톡법 폐지 등 여론 공감 얻을 수 있는 정책 주도해야 된다. 근데 그게 될까요? 뭐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평가와 관련돼서 조선일보에 오늘 윤희숙 의원 인터뷰가 작게 실렸거든요. 네네. 윤희숙 의원이 지금 모수개혁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수개혁 찬성하면서 이유가 뭐가 됐든 여야가 합의할 기회가 있는데도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최근 이 대표가 굉장히 프레지덴셜해 보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연금개혁을 민주당이 강행하면 점수를 잃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 같다.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 같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연금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본회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면서 본회의를 지금 안 하겠다. 왜냐하면 특검법을 처리하기 싫어서 이 조선일보 기사는 특검법 처리하기 싫어서 연금개혁도 안 하고 연금개혁을 안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고 결국 본회의를 적극적으로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금개혁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민생법안도 지금 다 통과를 못 시키는 거다. 그러면 민생법안은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설도 썼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그렇죠. 굉장히 감성적으로 사설 제목을 달아놨더라고. 그렇죠. 여야가 뒤바뀐 것 같고 그리고 사설을 하나 더 썼어요. 방패장 반도체법 여야 합의된 민생법은 꼭 처리해야. 근데 이 두 사설과 기사가 겨냥하고 있는 게 민주당한테 민생법안 처리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당하고 국민의힘 뭐 하는 거냐. 민생법안도 처리 안 하고 이 연금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거. 보수 언론까지 이러고 있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또 사설을 쓰기도 했어요. 연금개혁이라기보다는 정책 주도권을 잃고 허둥지둥 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상배 특검법도 법리를 따지고 눈치만 보다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해외 직구 정책 혼선은 공매도로 지금 번졌다. 여기서도 여당의 쓴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중엔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습게가 나온다. 아니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진짜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뼈아프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칼럼 2개를 소개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 좀 2개 다 할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뭐 불장 얘기가 재밌지 않나요? 네, 불장 얘기를 불장하면 주식시장 얘기하실 텐데.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이 쓴 칼럼인데요. 누가 불장을 쓸 것인가 이건데요. 불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처음에 약간 좀 생뚱했어요. 근데 이게 공소장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공소 제기를 할 때 검사가 쓰는 걸 공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라면서요. 불기소할 때 불기소 이유를 쓰는 불기소장을 불장이라고 줄여서 부른다면서요. 검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불기소로 이유를 적은 문서를 남겨야 되는데 불기소장에는 반드시 담당 검사와 수사 결과 처분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 외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장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장도 공소장처럼 성적표가 매겨지는 시험 답안지와 같은 거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결국 불기소장을 쓰느냐 마느냐가 핵심인데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불기소장을 썼어야 된다. 그런데 수사기간이 모두 4년, 현 정부에서 2년이 넘었는데 불기소장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인사는 왜 불기소장 아직까지 쓰지 않느냐에 대한 문책적 인사라고 보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기소장을 쓸 수 있을까?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불기소장은 그동안 예외 없이 공개가 됐는데 김 여사의 불기소장이 작성된다면 그 전문이 그대로 외부로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가장 먼저 이 불기소장의 적정성부터 살펴볼 텐데 그치. 결재권자의 책임도 따지겠지만 아무래도 이걸 직접 작성한 담당 검사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고 그러니까 담당 검사는 지금 부담이 엄청나게 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 없이는 공소장도 불기소장도 쓸 수 없다라는 게 수사팀의 일관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게 쟁점이었던 것인데 김 여사가 검찰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해야 피의자의 주장을 살펴보건대라는 식으로 당사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던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지휘부는 김 여사 대면 조사 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불기소와 기소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 공소권 없으므로 손쉽게 처분하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공정과 정의가 아니고 비겁한 검찰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불기소장 쓰고 난 다음에 냅다 그냥 사표 던지고 어디 김현장이나 큰 로펌으로 도망치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도망치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경로할 겁니다. 이 칼럼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됐다고 해서 범죄 유무에 대한 판단을 다른 기관에 자꾸 미룬다면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비겁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기소장 써봐. 그죠? 빨리 써보라고. 네, 빨리 뭐 하십시오. 쓰라고. 빨리. 네. 나중에 타당하지 않으면 탄핵해 드릴 테니까 쓰라고. 검사로 역할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기소하든가 불기소하든가 결론을 내리란 말이에요. 그죠? 소환조사 하시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못 쓰는 째째한 검찰이 뭘 누구를 대고 그 큰 소리를 치고 그러겠어.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도 나한테 싱긋 웃어주더니 끝날 때도 그러는데. 네, 웃는 나체 침 못 뱉는다. 내가 무슨 침을 뱉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